누구에게나 빛나는 과거의 한 조각이 있습니다. 강도현 회장에게는 그 조각이 너무 아팠기에 금고 속에 가둘 수밖에 없었죠. 성북동 언덕배기, 까치가 지저귀는 대저택의 서재에서 강도현 회장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70대의 노인이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꼿꼿한 자세가 그의 지난날 권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에서는 10살 손녀 민서가 가정교사와 함께 영어 단어를 외우며 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봐요. 제가 새로 배운 단어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강도현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아주 오래전으로 향해 있습니다. 창틀을 붙잡은 손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지만 그 주름 사이로 지나간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안건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강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얼굴 근육을 사용하지 않은 듯 굳어있죠. 거기 놓고 나가게. 짧고 건조한 한마디.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물러납니다. 문이 닫히자 강도현은 천천히 서랍장으로 걸어갑니다. 서재 한쪽 벽면의 그림 뒤에는 작은 금고가 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레 그림을 옆으로 밀고 다이얼을 돌립니다. 숫자를 입력할 때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금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강도현은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천천히 상자를 엽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 편지 몇 장, 그리고 오래된 은반지가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 강도현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와는 전혀 다른 생기 넘치는 표정입니다. 여인의 이름은 지민. 그의 첫 회사에서 만난 비서였죠. 강도현은 손가락으로 사진 속 지민의 얼굴을 쓸어내립니다. 그의 눈에 순간 빛이 스치다 사라집니다. 기억이 물밀듯 밀려오는 순간입니다. 지민 씨, 이 보고서 내일까지 정리해 주세요. 네, 사장님.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빗소리가 들리던 사무실, 늦은 밤까지 함께 일하던 날들. 커피 향기, 서류 넘기는 소리, 피곤에 지친 웃음소리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합니다. 도현 씨,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될까요? 물론이죠. 왜 안 되겠어요? 당신은 재벌가 아들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과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는 지민 씨만 있으면 돼요. 젊은 날의 순수한 다짐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문의 압박, 경쟁자들의 견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비겁함. 모든 것이 그들의 사랑을 갈라놓았습니다. 강도현은 편지 하나를 꺼냅니다. 지민의 마지막 편지죠. 당신이 선택한 길을 걸으세요.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짧고 담담한 이별의 인사.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회장님, 부인께서 찾으십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강도현은 급히 상자를 닫고 금고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굳은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강도현의 부인 정혜영이 들어옵니다. 화려한 옷차림, 완벽한 화장, 그리고 차가운 미소. 그들의 결혼은 사업적 재휴에 가까웠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진정한 부부라 하기엔 너무 많은 빈 공간이 있었죠. 민서 영어
과외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 바뀐대요. 새로운 분은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강도현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지민의 미소가 맴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의 그림자가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런던의 한 아파트. 춥고 습한 2월의 공기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윤서연은 책상 앞에 앉아 박사 논문 원고를 읽고 있습니다. 심리학 서적들과 연구 자료들이 방 안에 가득합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그녀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여보세요? 네, 윤서연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식에 서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어머니 지민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논문 끝나면 바로 갈 거였다고 했는데. 서연은 서둘러 짐을 싸고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심리학자로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법을 배웠지만 정작 자신의 상실감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인천공항. 서연은 어머니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어린 시절 떠나온 한국은 낯설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기억들이 그녀를 반깁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작은 아파트. 어머니가 피아노를 가르치며 그녀를 키웠던 시간들. 다음 날 서연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합니다. 작은 아파트에는 지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피아노 악보들, 사진첩, 그리고 옷장 속 정갈하게 정리된 옷가지들. 서연은 어머니의 서랍을 열어봅니다. 그곳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서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엽니다. 그 안에는 작은 펜던트와 남성용 반지, 그리고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펜던트를 열자 젊은 시절 어머니의 사진과 모르는 남자의 사진이 나옵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어머니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과거의 흔적입니다. 이 사람이 아빠인가요, 엄마? 서연은 반지를 살펴봅니다. 안쪽에는 G, D, 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낯선 이니셜, 낯선 사진, 그리고 펼쳐보지 않은 편지. 서연은 천천히 편지를 펼칩니다. 서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이미 나는 세상에 없을 거야. 한 가지 비밀이 있어. 너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야. 널 데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단다. 그 사람은 너를 몰랐어. 한국에서 가장 높은 담장한 성북동. 거기 그 사람이 살고 있을 거야. 내가 원한다면 그를 찾아가 봐.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야. 사랑한다, 내 딸. 서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눈물처럼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들. 서연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돕니다. 아버지는 누구인지, 왜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북동, 가장 높은 담장 안의 사람. 서연은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합니다. 성북동의 대저택들, 재벌가들의 이름과 정보. 그러던 중 한 기사가 그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강도현 회장, 성북동 자택에서 은둔 생활 그리고 그 사진 속 남자의 이니셜 마이너스 강도현 G, D, H.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인가요? 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어쩌면 그녀의 피 속에는 강도현의 DNA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말하지 않았던 이유, 아버지가 그녀를 모르는 이유, 모든 것이 서서히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그를 만날 수 있느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중 한 명인 강도현 회장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서연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때 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해야지. 서연은 고액 과외 구직 사이트에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합니다. 영국 유학 경험, 심리학 박사과정, 영어 원어민 수준의 실력. 그리고 운명처럼 다음 날 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성북동 소재, 국제학교 입시 준비 중인 재벌가, 손녀를 위한 영어 컨설팅. 주 3회 고액 대우.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주소를 확인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 주소는 다름 아닌 강도현 회장의 저택입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지원서를 작성합니다. 몇 시간 후 합격 통보가 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는군요, 아버지. 서연은 어머니의 사진과 펜던트를 가방에 넣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봄비가 그쳤고 하늘에는 맑은 별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 엄마, 저 가볼게요. 아빠를 만나러. 서연은 가방을 싸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강도현 회장의 손녀 민서를 가르치는 첫날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인생을 바꿀 만남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묘한 설렘이 자리 잡습니다. 성북동 강도현 회장의 저택. 높은 담장과 철제 대문이 외부와의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서연은 택시에서 내려 그 담장 앞에 서 있습니다. 가방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온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괜찮아. 이건 그냥 직업일 뿐이야. 서연은 자신에게 다짐하지만 심장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경비원이 대문을 열어줍니다. 넓은 정원을 지나 본관으로 향하는 길, 서연은 어릴 적 꿈에서 본 듯한 낯선 익숙함을 느낍니다. 윤서연 선생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사가 그녀를 맞이합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로비, 높은 천장, 그리고 고풍스러운 샹들리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지만 어딘가 차갑고 생기 없는 느낌입니다. 마치 박물관 같은 곳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부인께서 면담하실 겁니다. 서연은 집사를 따라 응접실로 들어갑니다. 정혜영 여사가 차를 마시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찻잔, 정갈한 다과,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 앉으세요, 윤 선생님. 정혜영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합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습니다. 영국에서 교육받으셨다고요? 이력서가 인상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옥스퍼드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심리학이요? 영어 과외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언어를 가르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정혜영은 서연을 관찰하듯 바라봅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합니다. 우리 민서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겠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안내받습니다. 전형적인 고급 게스트룸이지만 이곳 역시 감정이 배제된 듯한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택의 다른 쪽 창문에서 한 노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강도현 회장입니다. 저기 계신 분이.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다음 날 서연은 민서와의 첫 수업을 시작합니다. 10살 민서는 총명하고 활발한 아이입니다. 엄격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아직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죠.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이요? 거기도 한국처럼 비가 많이 와요? 민서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서연은 미소 짓습니다. 영국은 더 자주 비가 와요. 하지만 한국처럼 집중적으로 내리진 않죠. 가랑비처럼 내리다가 그쳤다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업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민서는 영어에 재능이 있고 서연의 가르침에 잘 따라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서재문이 열리고 강도현 회장이 들어옵니다. 할아버지, 민서가 반갑게 달려갑니다. 강도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합니다. 순간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됩니다. 새로운 선생님이군요. 강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윤서연입니다. 민서 양의 영어를 맡게 된 윤서연입니다. 영국에서 오셨다고요? 네, 옥스퍼드에서 공부했습니다. 강도현은 서연을 잠시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듯하지만 곧 원래의 무표정으로 돌아옵니다. 민서, 공부 열심히 하거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섭니다. 서연은 그가 떠난 후에야 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은 짧고 형식적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민서와 함께 저택 정원에서 영어 단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입니다. 선생님, 저 어릴 때도 이런 게임 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나는 좀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혼자 가르치셨거든요. 선생님 아버지는요? 서연은 잠시 말을 잇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합니다. 어린 시절은 누구에게나 꽤 긴장되죠. 저도 그랬어요. 그 순간 정원 벤치에 앉아있던 강도현 회장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표정이죠. 서연은 그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칩니다. 강도현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무언가 그를 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그녀의 말이, 어쩌면 그녀의 모습이. 그날 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딘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엄마, 그는 정말 내 아버지일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무엇일까? 복수? 인정? 아니면 그저 알고 싶은 마음뿐일까? 서연은 펜던트를 꺼내 엽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와 강도현의 사진이 빛에 반짝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 저택, 이 가족, 그리고 자신의 존재. 모든 것이 거짓말 같고 또 모든 것이 너무나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먼 곳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옵니다. 감정이 없는 듯한 이 집에서 유일하게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은 바로 서연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강도현 회장의 저택에 들어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민서와의 수업 루틴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영어 수업,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영작문 지도,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국제학교 입시 준비를 위한 자료 조사와 분석을 합니다. 서연은 서재 책상에 앉아 민서의 에세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의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오후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강도현과는 몇 번 마주쳤지만 그때마다 형식적인 인사만 나눌 뿐입니다. 윤 선생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강도현 회장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하지만 눈빛이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회장님. 민서지원서 원본과 성적표가 필요한데 금고에 있어요. 담당 비서가 외근 중이라 내가 직접 꺼내려고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금고라는 단어가 귀에 맴돕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 속에 언급된 아버지의 물건들이 보관된 그 금고일까요? 비서실 서랍 열쇠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도현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사무실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고 책상 위에는 메모지와 함께 열쇠가 놓여 있습니다. 서연은 열쇠를 집어들고 잠시 멈춰섭니다. 이 방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과거의 흔적, 어쩌면 어머니와 관련된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서재로 돌아온 서연은 강도현에게 열쇠를 건넵니다. 그들의 손이 스치는 순간 서연은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강도현은 열쇠를 받아들고 비서실로 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민서의 에세이를 손에 들고 있지만 그녀의 시선은 비서실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금고를 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비서실 문은 살짝 열려 있고 그 틈새로 강도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벽면의 그림을 옆으로 밀고 금고 다이얼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입니다. 심장이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6210. 강도현이 중얼거리는 숫자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금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서류 뭉치와 함께 작은 나무 상자가 보입니다. 강도현은 서류를 꺼내다가 실수로 상자를 건드립니다. 상자가 기울어지고 그 안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나와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런. 강도현이 몸을 숙여 편지를 주우려 할 때 서연은 반사적으로 비서실로 들어섭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그냥. 하지만 이미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편지 안에서 살짝 보이는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 서연의 눈이 커집니다. 펜던트 속 사진과 동일한 젊은 지민과 강도현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서연은 자신의 손에 든 편지와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도현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네요. 서연은 급히 편지를 강도현에게 돌려줍니다.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강도현은 묵묵히 편지를 받아 금고에 다시 넣습니다. 괜찮아요. 오래된 물건일 뿐입니다. 강도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서연은 뒷걸음치듯 비서실을 나옵니다. 그녀의 가슴은 요동치고 머릿속은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펜던트 속 사진과 완전히 동일한 사진을.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도현은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민서 지원서와 성적표는 여기 있어요. 내일 아침에 입학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강도현이 서류를 건네며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지만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두겠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입니다. 금고에서 본 사진에 대해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서 공부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강도현이 묻습니다. 평소와 다른 대화 시도에 서연은 약간 놀랍니다. 아주 훌륭해요. 민서는 영어에 재능이 있습니다. 특히 스토리텔링 능력이 뛰어나죠. 그렇군요. 당신의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강도현의 말에 서연은 미소 짓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첫 번째 진정한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민서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강도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감정처럼 소용돌이치는 비입니다. 저녁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침대에 앉아 펜던트를 꺼냅니다. 펜던트 속 사진과 오늘 본 사진은 분명히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해진 것은 강도현 회장이 지민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진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연은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십니다. 빗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진실을 밝힐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도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는 그녀를 딸로 받아들일까요? 멀리서 시계 종소리가 울립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엄마,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엄마가 원했던 일일까요? 질문에 대한 답은 없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진실을 찾아갈 것입니다. 금고가 열린 것처럼 이제 과거의 문도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금고의 사진을 본 날 이후 서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앉아 펜던트와 오늘 본 사진을 머릿속에서 비교합니다. 두 사진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같은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지민과 강도현,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맞아, 이 집이야. 저 사람이 아빠야. 서연은 창가에 서서 저택의 전경을 바라봅니다. 이제 보니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집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 속의 높은 담장, 울창한 나무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던 피아노 소리까지. 이곳은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곳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민서와 함께 영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계속해서 강도현에게로 향합니다.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어떤 말로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까요? 선생님, 괜찮아요? 오늘 좀 이상해 보여요. 민서의 순진한 질문에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한 것 같아. 어제 잠을 잘 못 잤거든. 선생님도 가끔 악몽 꿔요? 저는 종종 꿔요.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 방에 가서 자요. 할아버지는 무서운 것 같지만 사실 따뜻해요. 민서의 말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강도현이 손녀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세상이 아는 차가운 기업인의 모습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무뚝뚝하셨니? 아니요. 예전에는 더 웃으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점점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할머니는 그게 나이 때문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슬픈 것 같아요. 민서의 말은 서연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강도현은 단순히 냉혹한 재벌이 아니라 자신만의 슬픔을 간직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서연은 정원을 거닐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때 멀리서 강도현이 비서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지만 어제 금고에서 사진을 본 이후로 서연은 그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강도현은 자신의 침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연의 모습이 계속해서 맴돕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그녀의 눈빛, 말투, 그리고 제스처. 마치 오래전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들. 회장님, 약 드릴 시간입니다. 가정부의 말에 강도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약을 받아든 후에도 그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서연이 금고에서 사진을 본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 사진 속의 여인, 지민.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새로운 가정교사는 그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박 비서, 내일 아침에 시간 좀 내게. 강도현은 침대 옆 전화기로 비서에게 지시합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30년 전 자료를 좀 찾아보게. 그때 내 비서로 있던 윤지민에 관한 기록 말이야. 윤지민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후 강도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꿉니다. 젊은 시절 지민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날. 꿈속에서 지민은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모습이 서서히 서연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강도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깹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 한쪽에 있는 작은 서랍장으로 향합니다. 열쇠로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지민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혹시? 강도현은 사진 위에 손가락을 대고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지민의 눈, 코, 입, 그리고 서연의 얼굴과 겹쳐봅니다. 닮았습니다. 매우 닮았습니다. 게다가 서연의 나이도 30대 초반.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집니다. 설마. 강도현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 서연이 정말로 지민의 딸이라면, 그리고 그의 딸이라면, 그것은 그가 30년간 모르고 있었던 진실입니다. 그가 저버린 책임이자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실수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현은 평소보다 일찍 집무실에 들어섭니다. 비서가 가져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30년 전 윤지민의 사직서, 마지막 급여 지급 내역,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 자료는 많지 않지만 충분히 그의 의심을 키울 만합니다. 박 비서, 요즘 윤 선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윤서연 선생님 말씀이십니까?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 같습니다. 민서 양도 매우 좋아하고요. 그런가, 그녀의 배경을 좀 더 조사해보게. 가족관계, 특히 어머니에 관한 정보를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니,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민서를 맡기는 사람이니까.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납니다. 강도현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연과 민서가 정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연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손짓, 걸음걸이. 모든 것이 지민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편 서연도 자신만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녀는 저택의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살펴보고 서재의 책들 사이에서 강도현의 과거 흔적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가끔은 민서를 통해 강도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니? 매운 음식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커피를 마셔요. 블랙으로요.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가지셨대? 음악가요. 할아버지 방에 옛날 바이올린이 있어요. 가끔 밤에 연주하시는 것 같아요. 민서의 순진한 대답을 통해 서연은 강도현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냉혹한 재벌의 이미지 뒤에 숨겨진 음악을 사랑하는 한 인간의 모습. 어머니도 피아노를 좋아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음악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서로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서연은 우연히 저택의 지하실에서 오래된 피아노를 발견합니다. 먼지가 쌓여 있지만 건반은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배운 멜로디를 조심스럽게 연주합니다. 쇼팽의 녹턴,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곡입니다. 그 곡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라 연주를 멈춥니다. 강도현이 지하실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아노가 있길래. 아니,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강도현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서연의 연주를 듣습니다. 그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듭니다. 그 멜로디는 지민이 즐겨 연주하던 것과 같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강도현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연주가 끝나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강도현이 입을 엽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 곡을. 어머니에게요. 어머니는 피아노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렇군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흐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연결감. 서연은 이제 확신합니다. 그리고 강도현도 점점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결심을 굳힙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펜던트와 어머니의 편지를 가방에 넣고 강도현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사무실 앞에서 서연은 잠시 망설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이 떨립니다. 심호흡을 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세요. 강도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강도현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죠, 윤 선생? 회장님,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도현은 서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댑니다. 앉으세요. 서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펜던트를 꺼냅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서연은 펜던트를 열어 그 안의 사진을 강도현에게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의 지민과 강도현이 담긴 사진. 강도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봅니다. 이 사진은 제 어머니가 남겨주신 겁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윤지민입니다. 강도현의 눈이 커집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펜던트를 만집니다. 오래된 기억이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지민.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릅니다. 네. 윤지민의 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이기도 하죠. 순간 사무실 안에 침묵이 흐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입니다. 강도현은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봅니다. 지민의 눈, 지민의 미소, 그리고 자신의 윤곽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 펜던트와 편지를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강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합니다. 등을 돌린 채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왜 지민은 말하지 않았을까? 어머니는 당신의 미래를 방해하고 싶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저를 보호하고 싶으셨나 봐요. 강도현은 천천히 돌아서서 서연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30년간의 후회와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 내가 내 딸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DNA 검사도 가능하고 어머니가 남긴 편지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강도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갑니다.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너는 지민의 눈을 가졌어. 그리고 내 고집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30년간의 공백, 말로 채울 수 없는 그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도현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연의 어깨에 올립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진실을 알기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강도현과 서연의 만남 소식은 순식간에 저택 안에 퍼집니다. 정혜영 여사와 강도현의 아들 강준혁은 격노합니다. 정혜영은 강도현의 사무실로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당신 딸이라고요? 정혜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준혁도 어머니의 뒤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아버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망치러 들어온 거예요. 강도현은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봅니다. 서연은 구석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를 믿는다고요? 증거는 있나요? 상속받을 생각으로 접근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어요? 준혁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저는 어떤 유산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럼 뭘 원하는데요? 돈, 지위, 아니면 가족? 정혜영이 날카롭게 묻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흔듭니다.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게 전부입니다. 강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합니다. 잠시 침묵 후 그가 말합니다. DNA 검사를 하겠다.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서연은 강도현의 친딸입니다. 결과를 본 정혜영과 준혁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적대감은 여전합니다. 혈연 관계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혜영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아요. 정혜영과 준혁이 나간 후 강도현은 서연에게 다가옵니다. 미안하다. 그들은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서가 들어옵니다. 그녀는 이미 어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이모 맞죠? 민서의 순수한 질문에
서연은 미소 짓습니다. 민서는 서연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이모가 생겼다. 너무 좋아요. 민서의 반응은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립니다. 강도현은 손녀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 식사 자리. 온 가족이 모여 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정혜영과 준혁은 서연을 무시하려 합니다. 그때 강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합니다. 이 아이는 내 피다. 내 유일한 실수, 그리고 유일한 기회다. 강도현의 선언에 모두가 놀랍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30년 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다. 내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이제 그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 정혜영과 준혁은 반박하려 하지만 강도현의 단호함 앞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선언에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서연. 강도현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은 민서의 방에서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강도현이 문가에 서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한 달 후 서연은 저택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강도현 가족의 일상에 너무 많은 변화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도현은 서연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말 나가야만 하니? 네, 아버지. 제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민서의 영어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잖아요. 강도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서연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오피스텔을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다며 거절합니다. 제가 스스로 해볼게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서연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강남 인근의 작은 심리교육센터를 열기로 합니다. 국제학교 아이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영어 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강도현은 몰래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서연이 원하는 위치의 사무실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개업 준비가 한창인 어느 날 민서가 서연의 새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선물을 들고 있습니다. 이모,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행운의 팔찌. 서연은 민서의 선물을 받아들고 그녀를 꼭 안아줍니다. 고마워, 민서야. 이모가 정말 소중히 할게. 이모, 이제 우리 집에 안 살아도 자주 놀러 올 거죠? 물론이지. 자주 볼 거야. 드디어 개업날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다리브리지 어브 마인즈라는 이름의 심리교육센터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오픈 행사에는 몇몇 학부모들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센터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강도현입니다. 그는 조용히 들어와 구석에 서서 서연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서연은 강도현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딸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려고. 강도현은 꽃다발을 건네줍니다. 서연은 감동하여 꽃다발을 받아듭니다. 꽃 사이에는 작은 카드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다. 내 어머니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강도현은 센터를 둘러봅니다. 그의 눈에 서연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들어옵니다. 심리 상담실, 그룹 활동실, 그리고 작은 피아노가 놓인 음악 테라피 공간까지. 잘 해낼 거야. 내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강도현이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할 때 서연이 그를 불러 세웁니다. 아빠, 다음엔 조금 더 오래 계세요.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서연의 목소리에 강도현은 잠시 멈춰 섭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더 오래 있을게. 강도현이 떠난 후 서연은 창가에 서서 꽃다발을 안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것입니다. 금고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햇빛을 보게 된 것처럼 서연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서울 강남 성재병원 VIP 병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대성그룹 강대성 회장이 쓰러진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비가 병실 창을 두드리는 가운데 72년을 살아오며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워커홀릭 회장은 이제서야 처음으로 강제로 쉬게 되었습니다. 주치의 김민석 교수는 진료 차트를 내려놓으며 간곡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심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시고 스트레스 수치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연 속에서 최소 6개월은 요양하셔야만 합니다. 강대성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처음 보는 오전 9시의 서울 풍경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큰아들 강민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정말 쉬셔야 합니다. 그룹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발 건강부터 챙기세요. 병실의 깊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강대성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45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시절 봉사활동으로 처음 가봤던 지리산에서의 여름, 젊은 시절의 순수했던 꿈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리산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강대성의 뜻밖의 말에 병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서 요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리산이요? 하와이나 스위스 같은 곳이 더 좋지 않을까요? 강대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45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곳의 맑은 공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네. 거기서 조용히 요양하고 싶어. 이틀 후 강대성은 모든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홀로 지리산행을 결정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준비한 고급 별장도 의료진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단지 운전기사 한 명만을 대동한 채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리산 자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4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지리산의 웅장한 모습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낡은 다방도, 구멍가게도, 그리고 그날의 그 찻집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작은 펜션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서서히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대성의 마음속에서도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섰습니다. 지리산의 아침 공기는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차갑지만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산책로를 걷던 중 그는 한 사내와 마주쳤습니다. 등에 커다란 진보다리를 메고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45살 정도로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침부터 산책을 나오셨나 봅니다. 강대성은 사내가 메고 있는 진보다리가 약초 캐는 도구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혹시 신만이이신가요? 네, 이 근방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이태산이라고 합니다. 사내는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요즘같이 첫눈 내린 후가 약초 캐기에 가장 좋은 때거든요. 강대성은 태산의 말투에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태산은 강대성의 안색을 살피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혹시 요양차 오신 건가요? 네, 과로로 쓰러져서 이곳에 왔습니다. 강대성이 대답했습니다. 태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만든 한방차가 있는데 피로회복에 특히 좋습니다. 순간 강대성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태산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지리산의 겨울 아침 함께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 쌓인 산길을 오르는 동안 태산은 지리산의 약초와 자연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강대성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리산의 겨울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산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산과 함께 산길을 오르던 강대성의 발걸음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45년 전 이맘때 그도 이렇게 지리산을 처음 올랐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아닌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1978년의 한여름, 지리산 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운명 같은 사랑이 이제야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고아 출신 대학생이었던 그는 봉사동아리 활동으로 이곳을 처음 찾았습니다. 태산의 목소리에 강대성은 옛 기억에서 깨어났습니다. 발걸음을 다시 옮기며 그는 그날의 기억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 서 있던 20살의 청년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편견과 가난의 무게를 이겨내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그였습니다. 매일 새벽 신문 배달로 등록금을 모으면서도 그의 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세우는 것,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마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면 늘 들리던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작은 다방, 그곳에서 그는 운명처럼 그녀를 만났습니다. 최지원은 간호학교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다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까만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모습은 첫눈에 강대성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청량한 아이스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뜨거운 여름날을 더욱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다방의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후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반딧불이 가득한 산자락에서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원은 시골의 아픈 사람들을 돕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 그녀의 가슴 속 깊은 상처였습니다. 강대성은 지원의 꿈이 자신의 것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누군가를 돕고 싶어 했고 그 꿈을 위해 고된 현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점점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이 깃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짧기만 했습니다. 봉사활동 기간이 끝나갈 무렵 서울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대성의 재능을 알아본 은사가 대기업 회장의 딸과의 맞선을 주선한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장학재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눈앞에 놓인 것입니다. 마지막 밤 강대성은 지원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가난한 자신이 언제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달빛 아래 나눈 첫 키스는 달콤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이별을 예감하는 서글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강대성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맞선을 본 재벌가 딸 서미연은 그의 능력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장학재단 설립 꿈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아버지 회장 또한 그를 사위로 맞이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닌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밤마다 지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수한 사랑과 현실적인 선택 사이에서 강대성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미연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수많은 고아원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자신의 사랑은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지리산 마을의 지원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을 알았을 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대성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그의 앞날을 막아서는 것은 아닌지 지원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지원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강대성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재벌가 딸과의 약혼 소식을 전해 들은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홀로 지리산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깊어가는 가을, 지원은 지리산 깊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약초를 캐는 노인의 도움을 받아 작은 집을 구했고 산에서 나는 약초를 다듬는 일을 배웠습니다. 춥고 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홀로 임신한 몸을 이끌고 약초를 다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사랑의 증거였고 새로운 삶의 이유였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밤, 지원은 산파의 도움을 받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진통 속에서도 그녀는 한 번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이듯이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태산이라 지었습니다. 지리산처럼 크고 단단하게 자라라는 의미를 담아서입니다. 어린 태산은 자라면서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5살 무렵부터 산나물과 약초를 정확히 구분했고 7살에는 어른들도 찾기 힘든 귀한 약초를 본능적으로 찾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작은 신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지원은
작은 한약재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틈틈이 읍내 한의원에서 약재 공부를 했고 차근차근 자신만의 약초 농사 비법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늘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태사는 학교가 끝나면 늘 어머니의 약초밭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약초의 특성을 잘 이해했고 어떤 약초가 어떤 병에 좋은지도 술술 외웠습니다. 주말이면 어머니와 함께 산에 올라 약초를 캐러 다녔고 점차 혼자서도 산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산 모자를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없는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여인을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시선은 존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지원의 약초 지식은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보물이 되었고 태사는 마을의 자랑이 되어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사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신만이로 이름을 날렸고 멀리서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태사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원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대성을 떠나보낸 그날의 선택이 옳았음을 그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비록 홀로였지만 지원은 자신의 삶이 결코 불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산이라는 선물이 있었기에 그녀의 인생은 충분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절의 기억들이 강대성의 발걸음과 함께 하나둘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태산과 함께 걷는 지리산의 겨울 산길에서 45년 전의 여름이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강대성은 매일 아침 태산을 찾아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권한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은 신만이 태산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펜션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는 강대성의 머릿속에는 온통 태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미소는 45년 전 이 지리산에서 만났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태산의 집에는 약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벽에 걸린 약초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올 때면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어머니께서 가꾸시는 약초밭이 있습니다. 요즘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거의 방에만 계시지만 원래는 이 근방에서 제일 실력 있는 약초 농사꾼이세요. 강대성은 자주 방문하면서도 태산의 어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늘 몸이 좋지 않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약해지신 건 언제부터입니까? 강대성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요즘 들어 감기가 오래 가시질 않네요. 읍내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큰 회사 회장님이 왜 하필 이 산골 청년을 매일같이 찾아오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문은 자연스레 태산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산을 오르며 태산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저를 찾아오시는 건가요? 이제 건강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강대성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젊은 신만이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친근감, 그리고 그를 보고 있으면 차오르는 따뜻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방 안의 지원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주 찾아오는 손님에 대해 듣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큰 회사 회장님이라는 말에 별다른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그분과 점점 가까워지는 게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들 강민우는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어서 돌아오시라 했지만 강대성은 아직은 더 머물러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겨울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2층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산아, 어머니 이제 좀 괜찮아졌다. 오늘은 내가 직접 손님께 차라도 대접하마. 그리고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던 최지원의 목소리가 멈춰버렸습니다. 태산이 챙겨준 약초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강대성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45년이란 세월이 무색하게도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태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강대성의 긴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45년 전 여름, 젊은 대학생이었던 그가 봉사활동으로 이 마을에 왔던 일부터 다방에서 일하던 지원을 처음 만난 순간까지, 그리고 가난한 그들의 사랑, 이별, 그 후의 선택까지 모든 진실이 방 안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지원은 아들의 반응이 두려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45년간의 비밀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태산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그가 믿었던 모든 이야기가 한순간에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꾹꾹 눌러담았던 45년의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강대성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태산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속에 담긴 45년의 무게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홀로 흐느끼던 어머니, 자신이 아플 때마다 밤새 산을 뛰어다니며 약초를 찾던 어머니, 그 모든 순간에 혼자였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그것도 성공한 회사 회장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성공을 위해 자신과 어머니를 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원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차마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사진 속 젊은 시절의 그녀와 태산의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은 너무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태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현관문을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낌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고 이내 그는 집을 벗어나 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산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쌓이는 눈은 그의 발자국을 지웠고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만이 그가 외톨이가 아님을 증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태산은 정신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오르지 않았을 험한 길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그의 옷을 붙잡는 듯했고 바위는 미끄러워 발을 헛디딜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현실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얼굴을 스쳤고 옷깃을 여미며 더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방이 온통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그의 마음속 혼란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깊은 산중, 절벽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찾고 있던 백두굴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던 이 동굴은 깊은 산속에서 오직 몇몇만이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태사는 평소라면 조심스럽게 접근했겠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바위를 타던 태산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대로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다리를 찢고 말았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움켜잡았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상처는 깊었습니다. 당장 내려가지 않으면 위험할 것이 뻔했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고통과 추위가 점점 더 심해졌고 하늘에서는 더 거센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지원은 아들이 나간 후 한동안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대성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태산이를 찾으러 가야 합니다. 그 말에 지원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태산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들은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지원은 예전처럼 약초를 캐러 다녔던 길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는 동안 눈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강대성이 손전등을 비추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지원이 소리쳤습니다. 발자국은 가장 험한 절벽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태산을 발견했을 때 지원의 심장은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리를 다친 채 웅크리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강대성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위험합니다.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강대성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태산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산아, 정신 차려라. 그는 급히 태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강대성은 태산을 업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따라 내려오는 동안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원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5년 전 젊은 시절의 세 사람은 이런 모습이었어야 했습니다.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습. 마을의 작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다행히 태산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며칠간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태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혼자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지원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대성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흐르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태산의 한약재 농장은 이제 지리산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대성의 도움으로 현대식 시설을 갖추게 되었지만 여전히 태산은 직접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캤습니다. 지원은 이제 홀로 울지 않았습니다. 봄날의 약초밭에서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강대성은 서울의 회사 일을 동생에게 맡기고 지리산으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45년 전 그가 꿈꾸었던 장학재단도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가난한 학생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태산의 약초밭 한켠에는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4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시작된 가족의 이야기.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세 사람의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